이번에도 관리비에서 먼저 빼세요. 네? 하지만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규정이 뭐가 중요해? 필요하면 쓰는 거지. 감사도 내가 알아서 밀어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이 충격적인 대화. 내 관리비는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만호입니다. 71살 은빛마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승강기 점검표를 확인하고 주차 차량 등록 스티커가 잘 붙어 있는지 살피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502호 부부가 인사를 건네면 저도 덤덤히 웃어줍니다. 이 단지에서 6년을 보내며 익숙해진 풍경이죠.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주민들의 따뜻한 인사말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되어줍니다. 관리실에는 장미숙 과장이 있습니다. 49살 숫자에 밝고 입주민들 생일까지 챙기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까지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입니다. 정씨, 이번 달 관리비 납부 안내문은 로비 게시판에 붙여주세요. 장미숙 과장의 목소리는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13년간 이 일을 해온 베테랑답게 작은 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보여주죠. 주민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관리자로 통하고 있어요.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이정화입니다. 52살 깔끔한 정장을 입고 늘 당당한 태도로 단지를 내 집처럼 관리한다고 말하지만 속내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회장이 된 지 3년째 단지 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도 결정 과정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달 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 제가 검토해 봤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정화 회장이 관리실에 들러 장미숙 과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곤 했어요. 서로를 신뢰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겉보기엔 평화롭고 단정한 단지입니다. 이곳은 총 380세대가 사는 사람들의 보금자리예요. 하지만 작은 파도조차 큰 파문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주차장 한 자리를 두고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애완동물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저는 매일 밤 11시까지 경비실에서 CCTV를 점검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화면 속 복도는 고요하고 가끔 늦은 귀가를 하는 주민의 발소리만 들려와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기운을 감지하고 있어요. 관리실에서 나오는 장미숙 과장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날카로워졌고 이정화 회장의 방문 횟수도 부쩍 늘어났거든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관리실을 바라보며 저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온한 일상 속에 어둠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관리비 고지서를 게시판에 붙이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로비 게시판 앞에 서서 공지사항을 고정하고 있었는데 눈에 익은 합계 금액이 이상했어요. 이상하네. 저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고 다시 숫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관리비 총액은 3,200만 원이었는데 며칠 전 관리실에서 본 은행 입금액과 숫자가 달랐거든요. 처음엔 내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청소를 위해 관리실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같은 차이가 또다시 보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고지서 금액과 실제 입금액 사이에 500만 원 가까운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분명히 계산이 안 맞는데.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순찰을 하던 중이었어요. 관리실 불이 꺼지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 창밖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장미숙 과장이 전화기를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이번 달까지만 내가 어떻게 해볼게. 제발 그만 좀 해.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평소 단호하고 차분했던 장미숙 과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 보였어요.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한계야, 한계라고. 전화기 너머로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마 장미숙 과장의 아들인 것 같았어요. 장미숙 과장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믿고 있던 사람이 우리가 낸 관리비를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건가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의 진실을 쫓는 눈이 되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서 관리실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서류들, 컴퓨터 화면,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만호 씨, 일찍 나오셨네요? 장미숙 과장이 관리실로 들어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평소보다 화장도 진했습니다. 네, 승강기 점검 좀 일찍 하려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정말 장미숙 과장이 관리비를 빼돌리고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 저는 관리실 대리인 최영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29살의 젊은 직원인데 평소에도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최 대리, 요즘 관리실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최영수 대리는 잠깐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장부 숫자가 자꾸 안 맞고 과장님이 혼자 처리하시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그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지만 말하기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경비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늦게 관리실을 지나가는데 또다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장미숙 과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손놀림이 평소와 달리 급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이걸로 이번 달은 아니야, 부족해.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관리실 책상 위에 놓인 감사 공문 초안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바람에 날린 서류를 주워주면서 발견한 건데 날짜가 계속 미뤄져 있었고 서명란에는 이정화 회장의 이니셜만 덩그러니 찍혀 있었어요. 원래 지난달에 예정됐던 감사가 이번 달로 그리고 다시 다음 달로 연기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수정 테이프와 볼펜 자국이 여러 겹 덧칠되어 있었거든요. 회장님, 감사 일정이 왜 계속 늦춰집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이정화 회장은 제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호 씨, 본인 일만 하세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평소 친근했던 태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회장의 눈빛도 차갑게 변해 있었고
입꼬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302호에 사는 김말순 어르신이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만호 아저씨, 나도 봤어. 달마다 관리비 숫자가 맞질 않아. 우리 아파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81살의 김말순 어르신은 젊은 시절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숫자에 밝은 분이에요. 어르신이 직접 계산해 본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4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차액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르신, 정말 확실한가요? 확실하고 말고. 내가 매달 관리비 고지서 받으면 계산해 보는데 분명히 안 맞아. 도대체 우리 돈이 어디로 간 거야? 김말순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노인의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경비실에서 CCTV 점검표와 관리 장부를 맞대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동선, 시간, 들고 나오는 물건까지 세세히 관찰했어요. 특히 장미숙 과장이 밤늦게 관리실에 머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관리실 대리 최영수 씨가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씨 아저씨, 이거 봐주세요. 최영수 대리가 몰래 USB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USB를 받아든 제 손도 차갑게 떨렸어요. 최영수 대리의 표정에는 공포와 양심의 갈등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알면 저 잘릴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순 없어서 그날 밤 저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엑셀 파일에는 지난 2년 동안의 모든 관리비 입출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별도의 시트에 기록된 개인 계좌 이체 내역이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장미숙 과장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돈,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여러 곳으로 빠져나가는 흔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횡령의 증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대략 계산해봐도 총 1억 원은 넘어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장미숙 과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장 과장님, 관리비 장부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장미숙 과장이 갑자기 돌아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무슨 소리죠? 정 씨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 장부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봤는데 숫자가. 정만호 씨. 장미숙 과장이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일에 발 담그면 다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쳐요. 그 말에는 명백한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평소 온화했던 장미숙 과장에게서 이런 무서운 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 문 아래로 노란 수첩이 밀려 들어왔어요. 누가 넣어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펼쳐보니 날짜별 이체 금액과 짧은 메모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카드 대금 500만 원, 회장님 지시 행사 지원 300만 원, 시동 누수, 보수 선지급 200만 원. 메모들을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장미숙 과장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정화 회장도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USB에는 수백 건의 소액 이체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계좌로 반복되는 송금, 특정 날짜에 몰려있는 금액들을 보니 이건 명백히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저는 노란 수첩과 USB 자료를 들고
809호에 사는 고성민 회계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것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고성민 회계사는 55세의 꼼꼼한 성격으로 은퇴 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분이에요. 자료를 살펴본 고 회계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상습이죠. 게다가 이체 패턴을 보면 여러 명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 회계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돋보기를 쓰고 하나하나 숫자를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총 금액이 대략 1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형사처벌 수준입니다. 13억이라는 말에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우리 380세대 주민들이 낸 소중한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사라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장미숙 과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관리실 문을 두드리니 지친 얼굴에 장미숙 과장이 나타났어요. 장 과장님, 이 숫자들 도대체 뭡니까? 저는 노란 수첩을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장미숙 과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만호 씨, 이 일에 발 담그면 다칩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이건 우리 주민들 돈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치세요. 갑자기 고함을 지르던 장미숙 과장이 금세 진정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죄송해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저씨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날 밤 경비실 문틈으로 또 다른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사용지에 프린터로 출력된 은행거래 내역서였어요. 장미숙 과장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들, 그리고 그 돈이 향하는 곳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정화 회장 명의 계좌로도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회장님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영수 대리가 관리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전날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던 최영수 대리가 하루 사이에 그만둔다고 하니까요. 최 대리,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최영수 대리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 아저씨. 그리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숨겨둔 USB가 사라진 거예요. 경비실 서랍에 잠궈둔 USB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관리실 컴퓨터는 보안 강화라는 명목으로 완전히 초기화되어 있었어요. 모든 자료가 깨끗하게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갑자기 컴퓨터를 초기화했을까요? 제가 장미숙 과장에게 물어보니 장미숙 과장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해킹 위험 때문이에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하지만 장미숙 과장의 표정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뭔가 위험한 것들을 제거했다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거든요. 손에 쥔 증거들이 모래처럼 흩어지고 있었어요. USB는 사라졌고 컴퓨터는 초기화됐으며 유일한 내부 고발자였던 최영수 대리마저 그만뒀습니다. 남은 건 노란 수첩과 프린터 출력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고성민 회계사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들, 기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 회계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건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정 아저씨,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니까요. 고 회계사의 경고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며칠 후 제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만호 씨,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가족들 생각해서라도요. 전화는 금세 끊어졌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위협은 선명했어요. 이제 저도 그들의 표적이 된 거였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평생 이런 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71살 경비원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아침 출근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붙였는지도 모르게 말이에요. 경비원 정만호, 관리비에 손뗀 의혹, CCTV 확인됨. 전단지에는 제 사진까지 붙어 있었어요.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사진이었는데 마치 제가 관리실에서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정만호 씨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믿었는데 실망이야. 우리 관리비 훔쳐간 거야? 주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502호 부부도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6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로비에서 만난 김말순 어르신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만호야, 이게 정말이냐? 내가 우리 돈에 손댔다는 게? 어르신,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내 사진이 관리실에서? 어르신마저 쟤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저를 오히려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이정화 회장이 로비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주민들 10여 명이 모인 자리였어요. 허위 소문으로 단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미 법률 검토를 시작했고 경비원 교체도 검토 중입니다. 이정화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이런 사람은 당장 내보내야 해요. 우리가 믿고 맡긴 관리비를 이렇게.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거세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이 경비실로 찾아온 거예요. 정만호 씨죠? 관리비 횡령 의혹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횡령이요? 제가요? 관리비 일부가 사라졌는데 여기서 관련 메모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투명 봉투에 든 쪽지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제 필체를 흉내낸 글씨로 관리비 300만 원 임시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필체 감정 결과 당신이 쓴 것으로 나왔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누군가 제 글씨를 따라 써서 증거를 조작한 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다니요. 정만호 씨, 혹시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거나 빚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경찰들의 표정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역력했어요. 조작된 증거가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여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어. 당신이 남의 돈 훔쳤다고. 그게 아니야.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럼 증거라도 있어? 당신이 결백하다는 증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제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노란 수첩과 프린터 출력물도 법적으로는 약한 증거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왔어요. 근무 정지 통보서였습니다. 관리비 횡령 의혹으로 인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근무를 정지한다. 6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경비실 열쇠를 반납하고 개인 물품을 챙기는데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온몸에 꽂혔습니다. 저 사람 진짜 도둑이었구나. 평소에 그렇게 성실해 보였는데 귓속말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직장, 신뢰, 명예.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고성민 회계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 아저씨, 포기하면 안 돼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김말순 어르신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고 회계사의 말에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너무도 절망적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교묘하게 짜인 각본이야. 진짜 범인은 숨고 무고한 사람만 매장당하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명예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범인들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돈을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퇴근길이라고 해봤자 이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주머니 속 노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며칠 동안 수없이 들여다봤지만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첩 한 모서리에 찍힌 작은 도장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지금까지 못 본 거였는데 자세히 보니 회계 승인 도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날짜가 이체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혼자 중얼거리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장미숙 과장 혼자서 저지른 횡령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관된 구조적인 문제였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장미숙 과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직원 명단에 적혀 있었거든요. 반지하 월세방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정만호입니다. 장 과장님과 꼭 할 말이 있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장미숙 과장의 모습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고 머리는 부스스했어요. 평소의 단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방 안은 더욱 암울했어요. 낡은 가구들과 쌓여있는 고지서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장미숙 과장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틀었어요. 스피커에서 이정화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수가 현금처럼 빠르게 써야 할 때가 있어. 서류는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고. 하지만 회장님, 이건 관리비인데. 누구 돈인 줄 모르냐? 다 우리가 관리하는 돈이야. 단지를 위해 쓰는 거면 문제 없어. 녹음된 대화를 들으며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단지를 위한 급한 지출이라고 생각했던 장미숙 과장이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들게 된 거였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어요. 현금처럼 빠르게 써야 할 때가 있다. 서류는 나중에 맞추면 된다. 그 말을 단지 편의를 위한 줄 알았죠. 장미숙 과장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제 아들 빚까지 제 손으로.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이 늘어나니까 회장님이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하면서 관리비에서 먼저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빼돌린 거군요. 처음엔 정말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회장님은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이번만 다음 달까지만 하면서 장미숙 과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50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범인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 정만호가 적당하다고 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저는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어요. 장미숙 과장도 결국 피해자였던 거죠. 물론 잘못은 했지만 진짜 악역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사실을 정리합시다. 누구의 지시였는지,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려놓을지. 제가 차분히 말하자 장미숙 과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적어도 무고한 사람이 피해보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의란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몰락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미숙 과장은 분명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 그런 상황을 만든 시스템과 그걸 악용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정화 회장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관리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고 문제가 터지자 약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억울함을 벗는다 해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고성민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 선생님, 이제 진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함께 전체 그림이 보여요. 정말요? 그럼 이제 반격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요. 모든 주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빛마을 아파트가 보였어요. 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일터였고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곳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였어요. 임시 입주자 총회 날이 왔습니다. 공고가 나간 지 사흘 만에 열린 급작스러운 회의였어요. 주민들 대부분이 참석했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정화 회장은 단상 위에서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최근 우리 단지에 퍼지고 있는 악의적인 소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은 회장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정만호라는 경비원이 관리비에 손을 댔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회장이 말을 마치려는 순간 갑자기 장미숙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잠깐만요. 장미숙 과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제가 모든 걸 털어놓겠습니다. 장미숙 과장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수가 이번에도 관리비에서 먼저 빼세요. 서류는 제가 나중에 맞춥니다. 이정화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규정이 뭐가 중요해? 필요하면 쓰는 거지. 감사도 내가 알아서 밀어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주민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믿고 있던 회장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이정아 회장이 급히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누가 믿어?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어요. 정만호 그 늙은이 자꾸 눈치채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 걔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 어차피 증거도 다 없앴으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란 수첩을 펼쳐들었어요. 여기 기록된 내용들을 보세요. 장미숙 과장의 개인적인 횡령뿐만 아니라 회장님의 지시에 따른 부정 사용 내역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성민 회계사도 일어나서 발언했어요. 제가 전문가로서 분석해 본 결과 총 13억 원가량이 부정 사용됐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회장 개인 용도로 쓰였어요. 그때 최영수 전 대리가 회의실 뒤쪽에서 나타났어요. 며칠 전 갑자기 사직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저에게 USB를 버리라고 지시했어요. 단지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요. 최영수 대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장미숙 과장님도 피해자예요. 처음엔 정말 단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용도로 바뀌어 갔고 이정아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조작이야. 나를 모함하려는 음모라고. 그때 김말순 어르신이 일어섰어요. 회장님, 그럼 지난달 시동 엘리베이터 수리비 800만 원은 어디 갔나요? 분명히 관리비에서 빠져나갔는데 실제로는 200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건 회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예상치 못한 구체적인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머지 6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설마 그것까지 정만호 씨가 훔쳤다고 할 거예요? 김말순 어르신의 날카로운 지적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정아 회장이 마지막으로 변명했어요. 이 단지는 늘 누군가의 희생으로 굴러갑니다. 내가 한 일들도 다 단지를 위한 것이었어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주민들의 눈빛은 이미 단호해져 있었어요.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한 분노가 회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지를 위해서? 그럼 왜 비밀로 했어요? 우리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쓰고 그걸 단지를 위한 일이라고? 주민들의 질타가 쏟아졌어요. 평소 조용했던 사람들까지 나서서 분노를 표했습니다. 장미숙 과장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주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서 잘못된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반면 이정아 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고성민 회계사가 미리 연락해 놓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정아, 장미숙 두 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진실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진짜 범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몇 달 뒤 법원은 장미숙 전 과장에게 징역 3년, 이정아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범과 종범을 명확히 구분한 판결이었어요. 총 횡령액 13억 원 중 대부분이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거든요. 주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지출을 일주일 내에 공개하고 1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기로 했어요. 새로 선출된 박철수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55세에 은퇴한 공무원으로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분이에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위원회 절반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고 관리소장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리비 운용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회장과 관리소장이 거의 모든 걸 결정했지만 이제는 모든 결정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승인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일부 예산은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으로 전환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은 장미숙 전 과장이 꿈꿨던 대로 비상생활기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진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였어요. 저는 다시 경비원으로 복직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아저씨.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괜찮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작된 증거들이 너무 완벽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날 구치소 면회실에서 장미숙 전 과장을 만났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이 있었어요. 아저씨, 제가 망가뜨린 믿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규칙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장미숙 전 과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후회돼요. 처음에만 거절했어도 아들 빚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어요. 장미숙 전 과장의 아들 민호는 어머니의 수감 후 달라졌어요. 사회봉사활동으로 잘못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단지에서 청소를 도와주고 어르신들 심부름도 해드렸어요.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을 제가 대신 갚을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고 싶어요. 아들의 진심이 통했는지 주민들도 점점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주민들은 장미숙 전 과장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고단함을 보지 못했던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 출소 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라요. 김말순 어르신이 쓴 편지였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비슷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벌과 용서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었어요. 이정화 전 회장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도 했지만 기각됐어요. 진짜 변화는 그런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견제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모든 주민들이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은빛마을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투명한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됐어요. 다른 단지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네요. 박철수 회장이 말했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관리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무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단지를 돌며 불 꺼진 복도를 지납니다. 승강기 점검표를 확인하고 주차장을 살피는 일도 예전과 같아요.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전구 하나가 켜져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믿음도 마찬가지겠지요. 작은 확인과 약속들이 쌓여 다시 밝아지는 것 말이에요. 가끔 관리실 앞을 지나가면 새로운 김영희 과장이 환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모든 서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달 주민 설명회가 열리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호 아저씨, 이번 달 관리비 명세서 게시판에 붙여놓았어요. 혹시 이상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는 경비원인 제가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모든 주민이 감시자이자 참여자가 된 거죠. 저녁 무렵 경비실에서 일지를 정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은빛마을 아파트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져가요. 각각의 불빛 뒤에는 저마다의 삶이 있고 그 삶들이 모여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조금은 달라진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투명하고 정직한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하는 곳이요. 70이 된 지금 저는 이 작은 승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보다는 작은 신뢰의 회복이, 화려한 정의의 실현보다는 일상의 투명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도 은빛마을 아파트는 잠들어가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여기서 이 작은 공동체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은 여기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만약 이 일이 여러분의 아파트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